간병인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는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안락한 요양원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었단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요양원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과 그 현실에 맞서 싸운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요양원 하면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약자를 짓밟고 가족의 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며 노인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곳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에요. 혹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을 잃은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46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마치 반쪽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 힘드시죠?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다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내가 아직 팔팔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지만 자식들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딸 영희까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각자 살림이 있고 매일 찾아뵐 수는 없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자식들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아플 때 챙겨줄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여러 요양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르신들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다가 찾은 곳이 해님요양원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건물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설을 둘러보니 정말 좋았어요. 개인 방도 깔끔하고 식당도 밝고 넓었습니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그날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밝아 보였고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했어요. 오전에는 체조를 하시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이나 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나들이도 나가고요. 비용도 다른 곳에 비해
합리적이었어요. 한 달에 12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과 상의해보니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해님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소일은 다음 달 초로 정했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들을 챙겼습니다. 마지막 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아이들을 키웠던 시간들, 남편과 함께 늙어가며 보낸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입소 첫날 자식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었어요.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는 동안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간병인 이지영 씨가 제 담당이 되었는데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셨어요. 어르신, 처음이라 낯설으시겠지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안내받았을 때 음식도 푸짐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까지 집에서 해먹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모두들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저는 박영숙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3년째예요. 저는 최순옥입니다. 반가워요. 여기서 같이 지내게 되었네요. 같은 방을 쓰게 된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한복순 할머니라고 저보다 3살 많으셨는데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순자씨, 처음엔 다 어색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면 집처럼 편해져요.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외롭지도 않았어요. 오전에는 가벼운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병인 이지영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약 시간을 챙겨주시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원장님도 가끔 인사차 들르셔서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시곤 했어요. 자식들이 면회 왔을 때도 만족해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엄마도 밝아 보이시고 저도 그때까지는 정말 만족했어요. 내 결정이 옳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입소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가지였던 반찬이 4가지, 3가지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김치와 콩나물 무침 정도만 나왔어요. 박영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반찬이 좀 부실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하지만 감히 불만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잠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간병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친절했던 이지영 씨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대답도 건성으로 하셨어요. 지영 씨, 혈압약 시간 되지 않았나요? 네. 잠깐만요.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에는 웃으면서 챙겨주시던 분이 이제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최순옥 할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간병인을 불렀는데 한참 만에 와서는 그냥 소화제만 주고 가버렸어요. 할머니, 배가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침에 원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지금은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그 밤에 최순옥 할머니는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옆에서 등을 문질러드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어서는 좀 나아지셨지만 그 일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설마 했죠. 일시적인 거겠지. 금세 나아질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입소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원장실에서 급하게 호출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원장님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자녀분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네요. 비용 문제인데요. 갑자기 무슨 비용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비용이요? 매월 정해진 금액은 빠짐없이 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사용하시는 특별 간병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특별 간병 서비스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지더라고요. 어르신,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비용이 듭니다. 물리치료, 개인 간병, 특별식 등등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지면 한 달에 50만 원은 더 나와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한 달에 120만 원이면 모든 게 다 포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기본 비용이고 추가 서비스는 별도예요. 어르신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원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보여주셨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업가의 차가운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어르신 자녀분들께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 빨리 결정해 주세요. 여기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확실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바로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상해서 전화한 거야. 민수가 다음 날 요양원으로 직접 왔어요.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얼굴이 어두워져서 나왔어요. 엄마, 원장님 말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추가 비용을 안 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요양원들도 대기가 길거나 비용이 더 비싸거나 아니면 시설이 형편없거나 했어요. 당장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는 사이에 둘째 딸 영희도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그냥 추가 비용 내고 지내시는 게 어때요? 옮기는 것도 엄마한테 스트레스일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내라는데 형님이랑 저랑 나눠서 부담하면 되죠.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수는 달랐어요. 이건 원칙의 문제야. 처음 약속과 다르게 돈을 더 달라는 건 사기나 다름없어. 형제가 의견이 엇갈리니까 저는 더 난감했어요. 괜히 자식들 사이에 갈등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결국 추가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요양원에서의 대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식사였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똑같이 먹는데 저한테만 양이 확실히 적게 나왔어요. 지영씨, 오늘 밥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어르신,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뀐 거예요. 건강에 좋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다이어트 식단이라니요. 저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만큼 뚱뚱하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는 거였어요. 간병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하루에 2번씩 혈압을 재주고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말해야 겨우 해주는 시기였어요. 지영씨, 약 시간이에요. 아, 네. 잠깐만요. 그러고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제가 다시 부르면 그제서야 와서는 깜빡했네요 라고 하지만 표정은 귀찮다는 게 역력했어요. 더 심한 건 청소였어요. 다른 방은 매일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저희 방은 며칠씩 그냥 놔두는 거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한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순자씨, 우리 방만 유독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어림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혹시 추가 비용 때문인가요? 요즘 그런 소문이 돌던데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소문이 돈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며칠 후 조용히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 후 휴게실에서 몇 분과 앉아 있는데 박영숙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요즘 여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분들, 거절하니까 대우가 달라진 분들, 심지어는 아예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분도 계셨어요. 최순옥 할머니 말씀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옆방 김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아, 그분요.
가족분들이 모시고 가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들은 바로는 비용 문제로 쫓겨나신 거래요. 자식들이 추가 비용을 못 내겠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쫓는다니요. 그럼 김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저도 쫓겨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다시 원장실 호출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원장님 혼자가 아니라 사무장이라는 분도 함께 있었어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추가 비용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자식들과 상의 중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사무장이 끼어들더라고요. 어르신, 이미 한 달이 넘었어요. 결정을 미루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러게요. 여기는 사업하는 곳이에요. 적정한 비용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의 말투가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같은 분이 계속 계시면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불만을 퍼뜨리고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불만을 퍼뜨렸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다른 어르신들이 어르신한테서 들었다고 하던데요. 음식이 부실하다, 간병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불만을 퍼뜨리는 건가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뿐인데요. 사무장이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앞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추가 비용을 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일주일이요. 그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돈을 낼 건지 나갈 건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말하다니.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그 친절한 모습은 다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자식들과 상의해 보겠어요.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이 나이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둘 다 당황하더라고요. 일주일.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추가 비용을 계속 낼 수도 없고 당장 다른 요양원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혼자 살기는 더 힘들고.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엄마, 다른 요양원들을 다 알아봤는데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기가 최소 반년은 걸린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추가 비용을 내고 버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다른 곳을 알아보고. 하지만 영희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오빠, 그럼 언제까지 그 돈을 낼 건데요? 매달 50만 원씩 더 내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형제간에 또 의견이 갈렸어요.
결국 임시방편으로 한 달만 더 비용을 내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추가 비용을 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장님의 태도가 더욱 거만해졌어요. 어르신,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협조 잘 부탁드려요. 협조라니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한 달 더 지내면서 더 무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는 대화가 들렸죠. 이번 달에 몇 명이나 더 받을 수 있어? 한 15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추가 비용 안내는 사람들 정리하면 자리가 나오니까. 좋아. 어차피 갈 곳 없는 늙은이들이야. 겁주면 돈 낼 거야. 그런데 원장님,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문제 되지 않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 늙은이들 말을 누가 믿어? 게다가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는데 감히 신고를 하겠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르신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한복순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할머니, 혹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나중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돈을 더 받아내는. 한복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년인데 그동안 나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들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대우가 나빠지고 추가 비용을 요구받고 결국은 쫓겨나거나 울며 저자 먹기로 돈을 더 내거나. 그런데 얼마 후부터 제게 더 노골적인 감시가 시작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간병인들이 슬금슬금 나타나서 끼어들거나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어르신들, 오후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프로그램실로 오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일찍 준비하셔야죠. 어서 오세요. 강제로 떼어놓는 거였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도 감시했어요.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으면 간병인이 와서 방에서 통화하세요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가장 기분 나빴던 건 제 방을 몰래 뒤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 와보니 제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말이에요. 한복순 할머니도 같은 경험을 하셨대요. 누군가 제 물건들을 뒤진 것 같아요. 배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거나 외부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일기장에 매일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 일들을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보여주거나 필요하면 신고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간병인 박수진 씨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또 처음에만 친절하고 나중에는 다를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정말 달랐어요. 어느 날 약을 가져다 주러 온 수진 씨가 문을 닫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여기서 힘든 일 겪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르신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그때 수진 씨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 혹시... 네. 할머니, 저도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날부터 수진 씨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를 통해 요양원 내부의 더 자세한 실상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원장님이 어르신들 돈을 얼마나 빼돌리고 있는지 아세요?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간병인들한테도 제대로 된 급여를 안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만두는 거예요. 저도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여기 왔는데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히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저는 당장 해고되고 할머니는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내부 문서들을 조금씩 복사해주고 저는 매일 일기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원장님이 내일 사무실 컴퓨터를 완전히 교체한다고 해요.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왜 갑자기요? 감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 씨, 오늘 밤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증거를 잡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당한 어르신들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해요. 수진 씨도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새벽 2시, 수진 씨가 야간 근무를 서면서 저를 사무실로 안내해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사무실 컴퓨터를 켜니 정말 많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회계 장부, 직원 관리 파일, 그리고 어르신들의 개인 정보와 가족 재산 상황까지 정리된 파일까지. 이게 뭐예요? 수진 씨가 파일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어르신들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더 뜯어낼지 계획까지 세워놨네요. 제 이름도 있었어요. A등급 자녀 2명, 추가 비용 지불 가능.
6개월간 단계적으로 비용 상승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파일이었어요. CCTV 영상 파일들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아픈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폭언을 하는 장면까지. 이걸 왜 녹화해 놓았을까요? 아마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협박용으로 쓰려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증거는 없지 않냐는 식으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악랄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요. USB에 최대한 많은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회계 장부, 어르신 분류 파일, CCTV 영상, 직원 관리 파일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할머니, 빨리 하셔야 해요. 아침 근무자가 곧 올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발견한 파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횡령한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어르신 한 명당 지원되는 돈을 실제로는 절반도 쓰지 않고 빼돌린 거예요.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장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수진 씨가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섰어요. 원장님, 할머니가 화장실을 못 찾으셔서 안내해드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이 사무실 안에 있어? 거짓말하지 마. 원장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누가 내 컴퓨터를 켰어? 전 모르겠는데요. 야, 박수진, 너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당장 뭘 했는지 말해. 수진 씨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지만 원장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요즘 이상하게 돌아다니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정말 화장실을 닥쳐. 늙은 주제에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고 있어. 그때 원장님의 목소리와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에 보여줬던 친절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너희 둘, 내 사무실에서 뭘 가져갔는지 당장 다 내놔. 저는 USB를 주머니에 꽁꽁 숨기고 있었지만 들킬까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원장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몸수색을 해봐야겠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없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다른 간병인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원장님, 김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셨대요. 원장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우리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 움직이지 마. 나 돌아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있어. 원장님이 급히 가버린 틈에 수진 씨가 속삭였어요. 할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빨리 방으로 가세요. 수진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괜찮아요. 증거만 안전하게 숨기시면 돼요.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서 USB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한복순 할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놀라셨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새벽에 방에 없어서 걱정했잖아요. 할머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장실로 호출됐죠. 원장실에는 원장님과 사무장, 그리고 보안 담당자까지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어르신, 어젯밤 일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무슨 일 말씀이신가요? 지침이 떼지 마세요. 사무실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무장이 나섰어요. 어르신, 지금 순순히 인정하고 가져간 걸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잡아떼시면, 계속 잡아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여기서 나가시면 갈 곳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그저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르신 건강 상태를 보면 혼자 살기는 힘들잖아요. 혈압약도 제때 못 챙겨 드시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요.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인가요? 그런 분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 할머니가 치매라서 헛소리 하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를요. 만약 제가 외부에 신고를 해도 치매가 있는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게끔 미리 판을 깔아놓는 거였어요. 어르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조용히 지내시면 우리도 잘 대해드려요. 하지만 계속 말썽을 부리시면. 보안 담당자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어르신, 노인분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약을 잘못 드셔서 응급실에 가거나 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지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이 증거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연락할 방법이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전화 사용도 감시받고 편지도 검열받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자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요.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어요. 요양원에서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간병인의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어요. 병원 로비에서 잠깐 혼자 있을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한 젊은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간호사님, 혹시 잠깐 상담할 수 있을까요? 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조용히 USB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의 증거예요. 간호사님이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간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신고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감시도 받고 있고요. 간호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연락을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하지만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공익 변호사님이라 무료로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간호사님이 전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변호사님은 김정민 변호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증거를 모으신 것도 대단하고요. 변호사님, 정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니가 모으신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유양원 비리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상대방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어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요. 할머니,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의 증언도 필요해요. 그리고 언론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무서워하실 텐데 천천히 설득해 보세요. 할머니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시면 다른 분들도 따라올 거예요. 변호사님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복순 할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한복순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할머니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요. 한복순 할머니가 잠깐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저도 여기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가경숙 할머니와 최순옥 할머니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무서워하셨어요. 순자씨,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긁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음에 올 어르신들도 생각해야죠. 최순옥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셨어요. 맞아요. 제 남편도 여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며칠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다른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추가 비용을 요구받거나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하거나 음식이 부실하거나 결국 저희 6명이 함께 행동하기로 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박영숙 할머니, 최순옥 할머니, 한복순 할머니, 이정화 할머니, 그리고 저까지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겪은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찾았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글씨를 잘 쓰셔서 문서 정리를 맡아주셨어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서류 일을 많이 했거든. 이런 건 내가 잘해. 박영숙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으셔서 언제 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최순옥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하셔서 더 많은 증언을 모아주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매일 식사 내용, 간병 서비스 수준, 직원들의 태도 등을 자세히 적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할머니가 치료비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걸 목격했어요. 원장님이 수술 후 회복 치료 비용으로 월 30만 원을 더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 이미 대출받아서 여기 들어온 건데.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지역 방송국 기자분과 연결되었어요. 김 기자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사회부에서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신다고 했어요. 처음 통화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기자님, 저 같은 늙은 사람 말을 믿어주실까요? 할머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꼭 보도하겠습니다. 김 기자님이 전호사님과 함께 비밀리에 요양원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희가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일반 방문자인 척하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김 기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 시설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네요. 기자님이 직접 보셨어요? 네. 몰래 카메라로 촬영도 했어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 식사 배급하는 모습, 원장님의 행동까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김 기자님은 퇴직한 직원들도 찾아서 인터뷰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도 문의하고 다른 요양원들과 비교 취재도 했어요. 한 달 정도 준비한 후 드디어 행동에 옮기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이 고발장을 작성해 주시고 김 기자님이 강송 준비를 마쳤어요. 고발 당일 저희 6명은 모두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셨어요.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증거를 모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형사님, 이 일이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요. 고발장을 접수한 그날 저녁, 김 기자님의 보도가 나왔어요. 저희는 요양원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해님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추가 비용 강요하며 차별 대우. 뉴스가 나오자마자 요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원장님이 급하게 뛰어와서 텔레비전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원장님이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째려봤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그날 밤부터 요양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경찰, 구청 직원, 다른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는 국정감사 관련 국회의원까지요. 원장님과 직원들은 계속 부인했지만 저희가 모은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특히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은 결정적이었죠. 이 파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찰이 물었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정리한 거예요.
어르신들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돈을 더 받을지 계획하는 게 업무인가요? 원장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직원들이 양심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이런 일이 잘못된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말 못했어요. 원장님이 어르신들을 돈으로만 보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대하면 해고시킨다고 하루 종일 조사와 취재가 이어졌어요. 저희는 계속 증언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해님요양원이 단순히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요양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정말 큰 일을 해내셨어요.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요양원 실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원장님은 지난 3년간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금액만 10억 원이 넘었대요. 그 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사고 자식들 유학비까지 댔다고 해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어르신들한테서 뜯어낸 추가 비용들이에요. 대부분 불법적으로 받은 거였는데 그 돈이 어르신들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원장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르겠어요.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다니 정말 양심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몇 개월 후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증언했어요.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니까요. 증인은 해님요양원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 입소했을 때의 달콤한 약속들, 점점 달라지는 대우, 추가 비용 요구, 협박과 위협까지. 처음에는 정말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다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증인께서 직접 목격하신 다른 어르신들의 피해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많아요. 치료비 때문에 우시는 할머니, 갑자기 쫓겨나신 할아버지,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해서 상태가 악화된 분들, 한 명 한 명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반대편에서는 원장님이 계속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셨어요.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파일들, CCTV 영상들, 회계 장부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차례로 증언대에 올라서셨어요. 모두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용기 있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75살입니다.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맞으니까요. 한복순 할머니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당당하셨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사이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에 나섰어요. 마침내 판결날이 왔어요. 저희 모두 법정에 모였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유죄였어요. 원장님은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 사무장과 다른 관계자들도 각각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원에서 어르신들이 낸 추가 비용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까지 지급하라고 했어요. 판결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희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변호사님과 김 기자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용기 젊은 사람들도 내기 어려운 건데 요양원은 즉시 폐쇄되었어요. 저희는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다가 각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자식들과 상의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괜찮아.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겠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웠던 어르신들과는 지금도 자주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어요. 한복순 할머니는 저와 같은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순자 씨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박영숙 할머니와 최순옥 할머니도 가까운 곳에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저희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요양원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판결 후 몇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들이 시작되었어요. 정부에서 요양원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김 기자님이 저희 사건을 연재 기사로 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전국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 한 분의 용기가 전국을 바꾼 거예요. 변호사님도 저희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노인 인권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몇 달 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참석했어요.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가 국회의사당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르신들의 인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떨리긴 했지만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도 보내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노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젊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요. 대학생들, 사회복지사들, 기자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기쁘게 이야기해 드려요.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참을 수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용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맞서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식들한테 의존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민수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존경해요.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뭘 존경해.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야.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엄마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셨어요. 영희도 비슷한 말을 해요. 엄마가 진짜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노인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상도 받고 하면서 주변에 자랑하고 다닌다고 해요. 요즘 저보다 어린 어르신들이 가끔 상담을 요청해 와요. 요양원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말해드려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다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저희 사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용기 있는 어르신들이 나서서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저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서요. 요즘은 요양원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정기적인 감사가 강화되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 스스로도 의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체념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요양원을 견학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투명한 운영,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까지. 이제야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 같네요. 함께 간 한복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런 곳이라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론 아직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저희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지난해에는 시민상도 받았어요. 노인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요. 시장님이 직접 상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저희가 한 일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도 저를 어르신회 회장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망설였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맡게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하시면
우리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이 회장을 해주셔야 해요. 지금은 어르신회에서 권익 보호 활동도 하고 후배 어르신들에게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신기한 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주 아프고 기운도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활력이 넘쳐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할머니, 혈압도 정상이고 검사 수치도 다 좋아졌네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일이라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복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순자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70 넘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박영숙 할머니는 요즘 글쓰기 강좌에 다니세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요즘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연을 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부산에 다녀왔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현지 변호사님, 시민단체 분들과도 만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어디서든 비슷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72살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변호사님, 김 기자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대표를 맡아주세요. 제가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데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할머니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분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 모두 경험했으니까요. 단체 이름도 정했어요. 어르신 존엄 지킴이. 좀 길지만 의미가 분명해요.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주 찾아와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상담해 달라고요. 할머니, 저도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개선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하지만 윗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죠.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무서웠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많이 배워요. 젊은 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자식들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줘요. 민수가 얼마 전에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걱정해줘. 엄마니까 걱정은 하지만 간섭은 안 할게요. 엄마한테는 엄마만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셨어요라고 자랑한다고 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래요. 어린 손녀가 한 말인데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보여준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함께 싸웠던 어르신들과는 지금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근황도 나누고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컴퓨터를 배우세요. 세상이 바뀌는 걸 따라가야지.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더라고. 이정화 할머니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돌려드려야죠. 우리끼리 농담으로 해님요양원 생존자 모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전후회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사건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했다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었고요. 요양원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요양원 운영자들의 의식이 바뀐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좋은 의미에서의 경각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가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들어오거든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시골 지역의 작은 요양원들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할머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젊은 공무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관심을 가져야 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시민단체 활동도 계속해야 하고 후배들에게 전해줄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전문 작가님과 함께 작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려운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처럼 용기가 없어요.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젊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도 늙어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세요. 연결되세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많이 무서웠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정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젊은 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그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긴 것도 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의지예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요. 젊은 분들,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함께 걸어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저도 요양원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희 어르신 존엄지킴이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 변화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약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용기 낸 사람의 편에 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해나가요.